불문율. 서울 생활에 지치셨던 부모님에 의해 저희 가족은 시골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힘들어했지만 시골 생활에 금방 적응한 저는 학교 친구들과도 꽤 친하게 어울려 지냈습니다. 이 작은 학교는 학년을 다 합쳐도 20명 남짓으로 나이를 떠나 모두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처음 온 전학생에게 꼭 해야 하는 불문율이 있다고 얼음장을 놨습니다. 그것은 학교 후문 쪽 풀숲의 개울가에 가서 간식을 놓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겁을 주기 위해 그런 줄 알았던 저는 무시하며 잊은 지 보름, 언제나 똑 부러지는 반장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했습니다. 미나야, 너 여기 등교한 지도 보름 되지 않았어? 맞아, 그게 아무도 말 안 해줬어? 그 불문율 그냥 장난 아니었어? 장난이라니. 그렇게 운을 땐 반장은 저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너 전에 왔던 전학생도 학교의 불문율을 지키지 않은 채로 보름이 지났어. 그런데 보름이 지난 다음 날 말이야. 학교에도 오지 않고 애가 온데간데 사라진 거야. 그래서 동네가 난리가 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아이를 찾으러 다녔는데 찾지 못했어. 없어졌다고.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말이야. 그 애의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뭉텅이가 그 개울가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 마을 사람 대부분은 행방불명이 아니라 자살로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 알걸. 그 아이가 불문율을 지키지 않아서란 걸.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저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오늘이 보름이고 내일이면 보름이 지나는데 어떡하지? 학교의 미신이라고 하기엔 반장까지 찾아와서 말을 하는 것을 보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학교가 끝나고 불문율을 지키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어스름해질 무렵 저는 과자 한 봉지를 들고 학교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풀숲으로 들어가니 거의 발 앞만 보일 정도로 어두웠지만 풀숲을 지나니 노을진 주황색 빛의 개울가가 보여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풀어져서 과자 봉지를 들고 개울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점점 다가가니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검은 돌인가 사람 머리통만한 돌인 줄 알았습니다. 점점 초점이 맞아가니 풀어진 마음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고 저는 눈앞에 그것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두 눈만 수면 위로 내놓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온몸이 굳어버린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면 숨을 참지 못해 나올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기도 싫었습니다. 체감상 시간은 꽤 흐른 듯 했고 이제 개울가에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 뒤에 풀숲을 거칠게 가르고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 있던 저의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멍청해. 개울가에 가까이 가면 나오라고 했잖아. 그것은 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도 물속에 그것에게 하는 듯한 말에 저는 과자 봉지를 개울에 집어던지고 뒤를 돌아 반장의 모습을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물을 뚝뚝 흘리며 젖은 교복을 입은 몸통이었고 목 위에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코 위부터 없는 모습의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몸통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야, 어디에 있어. 물에서 나와서 봐달라고. 그러더니 정말 뒤에서 첨벙첨벙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꼼짝없이 잡힐 거야. 괴성을 지르며 몸통을 밀친 저는 내달리라 했지만 뒤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힘에 의해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몸통은 저의 머리를 틀어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머리가 기네. 크크크크크. 반장 맞지? 나 불문율을 지켰잖아. 근데 왜 이러는 거야? 불문율. 그래, 우리 학교에는 불문율이 있지. 근데 너는 불문율을 어겼어. 무슨 소리야? 개울가에 과자를. 우리 학교의 불문율은 학교 뒤 개울가에는 혼자 가지 말 것이야. 그 말을 들으니 처음 학교를 등교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주고 저는 빈자리에 앉았고
조례가 끝난 뒤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뒤돌아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이 자리 누구 자리인 줄 알려줄까? 처음 본 사이인데 살갑네. 누구 자리였는데? 그게 우리 학교에 불문율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식을 치르고 온 날이었습니다. 같은 반 단짝 친구와 집으로 돌아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앨범을 싹 꺼내 친구와 차근차근 보다가 기억을 더듬으며 중학교 졸업 앨범에 제 반과 번호를 찾아보는데 그때는 통통했던 제 중학교 시절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 사진 바로 옆에 지금 같이 있는 친구 사진이 있는 겁니다. 잘못 봤나 싶어 이름을 확인해 보니 이름마저 똑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친구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난 사이였거든요. 뭐지? 너 나랑 같은 학교였어? 정적의 분위기 속에 그 친구의 얼굴을 올려보는데 그 친구가 분노에 가득 차 저를 노려보는 것입니다.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여기 얘 너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도? 너 미쳤어? 전혀 화낼 일이 아닌데 친구가 화를 내더니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가버렸습니다.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하겠던 저는 다시 한번 중학교 졸업 앨범을 받고 여전히 제 사진 옆에 그 친구의 사진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찜찜해진 마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앨범도 여러 찬찬히 둘러보는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반 사진을 찬찬히 보는데 단체 사진, 그룹 사진 그리고 단독 개인컷 어느 곳에서도 친구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친구가 마지막에 했던 말, 따라하는 아이? 절 따라하는 그 아이가 무섭습니다. 아침이 오는 게 싫을 정도로 지옥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정확히 6시 43분에 제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숨을 몰아쉬다 현관문을 열면 동시에 그 아이의 말이 쏟아집니다. 안녕 소라야. 안녕 미나야. 오늘도 우리 똑같네. 봐봐. 이거 가방색 구하느라 진짜 힘들었어. 그리고 이 신발도 사이즈 없어서 작은 거 샀어. 어때? 우리 정말 너무 똑같지? 처음에는 친해지고 싶어서 저를 따라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저의 모든 것을 흉내내는 걸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와, 그 시계는 뭐야? 선물 받았어. 구할 수 있나?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고개를 숙이며 들리지 않게 웅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뭐가? 그리고 이처럼 천연덕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또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서 두려움만 가중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미나와 같이 가기 싫어 피해서 원래 가던 길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새로 생긴 미용실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 미용실의 큰 거울에 저를 비춰보니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미나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게 너무 싫었고 그 자리에서 단발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어김없이 그 아이는 오전 6시 43분에 집 앞에서 저를 기다렸고 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나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목이 훤히 보이는 단발머리를 보자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텅 빈 무언가처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승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등교는 정말 저의 말만 가득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미나의 반응을 다시 보고 싶어서 얼른 그 아이의 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반에 미나의 자리가 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에서 빠져나오는 아이들에게 미나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나야, 너 진짜 소라랑 닮았다. 그래? 그러면 소라라고 불러. 아, 왜 그래? 왜 소라 같다면서? 아니, 소라 같은 거지. 너가 소라는 아니잖아. 왜 내 머리가 소라같이 단발이 아니라서 그래? 뭐, 그랬다니깐. 그리고 가방도 안 가지고 나가버렸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나가 이상하게 사람을 괴롭혀도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미나의 행방이 불분명한 게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해져 집에 가고 있는데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라야, 아빠가 갑자기 상집에 가야 하거든. 하루는 지새고 와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문단속 잘하고 집 지키고 있어. 내올 때 문자 줘요.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푹푹 쉬며 저는 집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뭐지, 불을 켜고 가셨나? 불이 켜진 부엌으로 가는데 다가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가셔서 TV를 틀고 가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바닥과 식탁 싱크대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나가 있었습니다. 웅크린 채 손을 부여잡고 있는 미나, 머리는 엉망으로 잘려있고 교복의 대부분은 피가 물들어 있었습니다. 놀랐지만 몸은 벌써 미나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미나의 몸은 덜덜 떨었지만 의식은 있어 보였습니다. 나 머리 좀 다듬다가 손가락이 다쳤거든. 도와줘. 피가 멈추질 않아. 이은가. 야, 뭐라고? 피가 안 멈춰 도와달라고. 미나야.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지며 피하는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온 감각이 눈앞에 이것과 멀어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지혈하려 붙잡았던 미나의 손을 밀쳤습니다. 미나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손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미나의 울부짖음이 잦아질 때쯤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미나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미나의 흐느끼던 소리도 끊겼습니다. 이 정적 속에서 지금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침묵을 깬 건 미나였습니다. 아니야, 네가 미나지. 나는 소라. 너가 소란가? 아니야. 나는 미나. 이면서 소라지. 그 아이의 마지막 말에 모든 의지가 상실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나는 피를 많이 흘려선지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두 눈은 저를 또렷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지가 떨리고 온 신경이 굳었지만 살겠다는 마음으로 숨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넌 미나야. 내가 소라고. 내가 소라라고. 이제 거의 바닥에 붙어서 엉망인 머리카락까지 피떡이 되어가던 그 아이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렇게 버둥대던 몸짓은 점점 둔해지고 움직임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쉰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듣기 싫었지만 쿵쿵대는 심장 소리 빼고는 집안은 먹먹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한 말은 아니야, 미나야. 내가 소라라고. 빨간 쪽지.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여고생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자신의 교복 주머니에서 이상한 빨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찍힌 듯한 종이가 보였고 그 쪽지에는 너를 지켜줄게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잠시 금방 잊어버리고 그 쪽지 또한 버려버렸죠. 한참 학교와 학원, 스케줄로 정신없이 지내던 중 친구와 카페에 간 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으려는데 정말 너무 눈에 띄는 빨간 종이가 쪽지 모양으로 접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를 보고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문장이 떠올렸습니다.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쪽지에 써 있는 말은 내가 죽어도 평생 너를 지켜줄게. 짝꿍 인형. 어느 날부터인가 내 친구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 평소에는 말도 별로 없고 나랑만 어울리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스타일도 바뀌고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며 일명인싸가 되었지. 그 외에도 달라진 건 마치 날 모르는 사람 취급한다는 거였어. 복도에서 마주칠 때 인사를 건네도 못 본 채 지나갔고 점심도 따로 먹게 되었지.
그런 나날들이 길어지며 나는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생각에 슬픔에 잠겨 이때까지 친구와 함께하며 나눴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 정리하다 보니 작년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던 짝꿍 인형을 발견했어. 친구는 인형을 매우 좋아했어. 인형들을 정성껏 돌보면 그 인형에 영혼이 깃든다는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었거든. 무심코 그 인형을 손에 올려놨는데 골이 울리며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 나야 유진아, 나 좀 꺼내줘. 분명히 이건 친구의 부름이었고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나는 친구가 자주 들렸던 미스테리 카페에 짝꿍 인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봤어. 내용은 다음과 같았지. 짝꿍 인형. 짝꿍 인형이란 똑같이 생긴 인형 두 개를 가장 친한 친구와 나눠 가지는 것으로 서로의 인형을 각별히 생각하고 아껴준다면 상대방의 소원을 이뤄준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게시물에 실망한 나는 댓글을 보게 되었어.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본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 이걸 한 이후로 제 친구가 달라졌어요. 이거 정말 소원을 들어주는 게 맞나요? 저는 친구랑 사이가 틀어졌어요. 다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렇게 스크롤을 내리던 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 헐, 이거 일부분만 긁어온 건가 봐요. 단 그것을 혼자 시행할 시 인형의 저주로 인해 영혼이 뺏길 수 있다. 열흘 안에 영혼을 못 찾을 경우 다시는 친구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것까지가 이 의식의 내용이에요. 게시물 작성자의 의도인지는 몰라도 내 친구는 의식을 잘못 수행한 게 분명했고 인형에 의해 영혼이 뺏긴 것 같았어. 그리고 곧장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의식에 대해 찾아봤고 의식은 다음과 같았어. 영혼을 빼앗은 인형은 자신의 분신을 가까운 곳에 두기 마련이다. 그 분신을 반으로 가른 후 친구를 돌려줘를 3번 외치면 이 의식은 막을 내린다. 짝꿍 인형. 다음날부터 나는 인형의 분신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 반 친구들이 체육하러 나간 시간에 몰래 친구의 사물함도 보았고 가방에 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지. 근데 대체 그게 어디 갔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어. 그럼에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고 그 친구를 몰래 따라다니며 분신의 위치를 알아내려 노력했지. 그렇게 친구를 관찰하던 중 그날따라 유독 수상하게 행동하며 혼자 무리를 빠져나가는 친구의 모습에 분신을 찾으러 가는구나 싶어 뒤를 따랐어. 그렇게 외진 별관에 복도를 걷는데 분명 앞에 있던 친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나는 친구를 찾아 두리번거렸어. 날 찾는 거니? 가까이서 맞이한 친구의 모습은 분명 내가 알던 친구가 아니었어. 아니 선생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셔서. 변명으로 둘러대며 자리를 피하려는데 친구는 점점 무서운 얼굴로 내게 걸어오며 말했어. 그런 얄팍한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 들어? 가만히 있으면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군. 너도 같이 가둬야겠어. 친구. 아니 친구의 탈을 쓴 인형은 내 어깨를 점점 짓누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중얼거렸어. 이렇게 끝인 건가 싶던 중에 재킷 안에 스트랩이 눈에 들어왔어. 왜 몸에 지니고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지?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난 스트랩을 잡아당겼고 스트랩이 끊어짐과 동시에 인형의 분신이 나뒹굴었어. 내 어깨를 짓누르던 인형은 분신에게 시선을 뺏겼고 소나기에 힘이 풀리는 순간 나는 인형을 밀치고 분신을 반으로 갈랐어. 친구를 돌려줘. 친구를 돌려줘. 친구를 돌려줘. 안 돼. 거기다 빼앗았는데. 손에 쥐고 있던 인형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고 친구는 그대로 기절했어. 며칠 후에 깨어난 친구에게 물어보니 친구가 말했어. 네가 새로 나온 화장품 가지고 싶다 그랬잖아. 그거 사주고 싶은데 돈은 없고 인형이 소원을 들어줄까 싶어서 그랬던 건데 미안. 검은 남자. 살면서 가장 신기하고 소름 돋았던 일인데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 중1 때 꿈을 꿨는데 어떤 검은 옷을 입은 멀끔한 남자가 시영이네 집안이? 어떻게 가야 하니? 물어보더라. 시영이는 같은 반 아이였는데 워낙 말수가 적어서 대화도 많이 안 해본 사이라 죄송하다고 모른다고 답했고 그러다 꿈에서 깼어. 그렇게 아침이 되어서 학교에 갔는데 시영이가 자리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옆 친구한테 시영이가 왜 안 오는지 아냐고 물으려는데
그 친구가 먼저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 친구도 평소에 시영이랑 접점이 없는데 진지하게 묻길래 왜 그러냐고 반문했더니 나랑 같은 꿈을 꿨더라고. 그래서 막 신기하다. 어쩌다 대화를 나누는데 옆에서 듣던 애들이 자기도 비슷한 꿈 꿨다며 이야기를 해왔고 결국 그 꿈을 반해서 5명 정도가 꿨고 다들 시영이 집을 몰라서 모른다고 답했어. 그렇게 며칠 동안 시영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일주일 정도 뒤 학교에 오게 되었어. 그 꿈을 꿨던 친구들끼리 시영이에게 무슨 일 있었는지 물었고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 시영이는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리면서 사경을 헤매던 와중에 꿈을 꿨대. 그 꿈에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막 찾았고 들키면 안 될 것 같아 집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집 주위만 뱅뱅 돌고 집까지는 못 들어오는 걸 보고 안심하며 깨어났더니 언제 그렇게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괜찮아져서 학교에 나왔다. 그러더라.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꿈에서 본 남자에게 누구 하나라도 시용이 집을 알려줬다면 어떻게 됐을지 다시 생각해도 아찔했던 기억이야.